남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우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사흘 전이었다. 그 여자와 함께. 나는 그날 법무사 사무실 소파에 앉아 서류 더미를 넘기다가 재산 목록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마포구 아현동, 전용 84제곱미터, 소유자 강태준, 외 1인. 왜 1인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법무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해줬다. 나는 서류를 덮고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울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나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 남자가 나를 통해서 쌓아온 것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나 서지원, 38, 중견 무역상사 영업이사, 결혼한 지 8년, 그리고 지금 막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확히 알아버린 여자. 남편 강태준은 나보다 2살 위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작은 수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었고 나는 회사 영업팀에서 막 팀장이 된 참이었다. 그가 가진 건 말주변과 인상 좋은 얼굴뿐이었지만 나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감을 고를 여유 같은 걸 부려본 적이 없었다. 괜찮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닌 사람, 그 정도면 됐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에이전시는 조금씩 커졌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 해외 거래처 몇 곳을 소개해줬고 내 이름을 믿고 거래를 터준 바이어들이 남편 쪽으로 물량을 넣어주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붙었다. 남편은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냥 놔뒀다. 어차피 우리 가족의 돈이니까. 그 착각이 8년을 버텨왔다. 남편이 달라진 게 언제부터인지 나는 정확히 안다. 재작년 가을이었다. 출장이 잦아졌고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다. 나는 바빴고 피곤했고 모른 척하는 게 편했다. 그게 아마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을 거다. 외면하는 걸 버티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작년 초에 남편이 이혼을 꺼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고. 나는 그날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있었다. 울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팀원이 이사님 저녁 미팅 시간이라고 두드렸고 나는 물로 손을 씻고 나갔다. 이혼 협의는 3달 걸렸다. 남편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나도 꺼내지 않았다. 재산 분할만 정리하면 된다고 서로 동의했다. 나는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예금 계좌와 내 명의의 차량, 그리고 회사 지분. 남편은 에이전시와 공동명의 아파트. 깔끔해 보였다. 그 공동명의에 다른 여자가 끼어 있다는 걸 몰랐을 뿐이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오후, 나는 부동산 등기 열람을 직접 떼봤다. 박미래, 28, 소유 지분 50%. 취득일은 작년 11월 14일. 남편이 이혼하자고 말한 게 작년 1월이었으니 이혼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와 집을 산 거였다. 우리 결혼 생활 8년 동안 함께 모은 돈으로.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적었다. 이름, 날짜, 금액, 거래처 목록. 남편이 지금 유지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구매팀장 오 씨는 내 대학 동기였고 수입 담당 이 부장은 내가 팀장일 때 내가 직접 거래를 연결해준 사람이었다. 독일 쪽 바이어 클라우스는 내가 직접 프랑크푸르트까지 날아가서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낸 거래처였다. 남편의 에이전시가 연간 매출을 낼 수 있는 건 그 세 줄기 덕분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메일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까지. 이혼 당일 구청에서 나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앞으로 잘 지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꺼내 동기 오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나 오늘 이혼했어. 그동안 강태준 쪽이랑 거래 이어가 준 거 고마웠는데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신경 쓸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오빠 판단에 맡길게. 오 씨는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다.
지원아, 그동안 수고했다. 알아서 할게. 이틀 후 클라우스에게는 직접 메일을 썼다. 영어로 3문장. 나의 개인 사정으로 강태준 에이전시를 더 이상 보증하기 어렵게 됐으며 향후 거래는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권한다는 내용이었다. 클라우스는 다음날 아침 단메일을 보내왔다. 짧고 분명했다. 이해한다고. 그동안 당신과 일해서 좋았다고. 이 부장 쪽은 내가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됐다. 오 씨와 클라우스 쪽 계약이 끊기면 이 부장이 굳이 남편 에이전시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매출의 중심이 무너지면 주변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나는 그 모든 걸 조용하고 빠르게 했다. 항의도 없었고 통보도 없었다. 그냥 내 관계에서 남편이라는 이름을 지웠을 뿐이다. 그 후로 열흘이 지났다. 그리고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할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두 번째도 받지 않았다. 5번째 전화가 왔을 때 나는 회의실에 있었고 창밖을 보면서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12번째 전화가 왔을 때 옆에 있던 팀원이 눈치를 봤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책상에 올려놨다. 그날 하루 동안 걸려온 전화가 23통이었다. 다음날 오전에 시어머니가 직접 회사로 왔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강태준 씨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분이 올라오겠다고 하신다고. 나는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63이었다. 50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분이었고 그 아들이 지금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 나는 회의실로 안내하고 물을 한 잔 갖다 드렸다. 지원아, 네가 뭔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거래처가 다 끊겼잖아. 네가 손을 쓴 거잖아. 그렇지?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제 거래처에 제 개인 사정을 알렸을 뿐이에요. 거래를 끊으라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그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지원 씨, 태준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당장 다음 달 운영비가 없어.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혼은 이혼이고 그 애 먹고 사는 건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나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아주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깜빡였다. 저 이제 태준 씨 남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서지원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다. 나는 계속했다. 제가 결혼 전부터 쌓아온 관계를 활용해서 태준 씨 사업을 도와줬던 건 제가 그분의 아내였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는 아내가 아니에요. 그 관계들도 저한테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한 건 그것뿐이에요. 태준이가 잘못한 게 있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독하게. 아현동 아파트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박미래 씨랑 공동 명의로 사놓은 아파트요. 우리 공동예금 6천만 원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걸 아셨어요, 아주머니? 침묵이 길었다. 시어머니는 시선을 내렸다. 나는 몰랐어. 알고 싶지 않으셨겠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이후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저는 이미 남이에요. 제가 대응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회사로 찾아오시면 저는 경비실에 출입 금지 요청을 할 거예요. 불쾌하게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핸드백을 꼭 쥐고 일어나셨다. 문 앞에서 한번 돌아보셨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가셨다. 나는 비어있는 회의실에 잠깐 서 있었다. 창으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전화가 다시 왔다. 이번엔 시동생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시아버지 번호로도 왔다. 받지 않았다. 처음 보는 번호에서도 왔다. 역시 받지 않았다. 사흘 동안 들어온 부재중 전화가 41통이었다. 나는 그 번호들을 전부 수신 차단했다. 조용해졌다. 그 주 목요일 오전에 남편한테서 직접 문자가 왔다. 지원아, 나 지금 많이 힘들어. 한 번만 얘기하자. 거래처 쪽에 네가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나 진짜 어떻게 되겠어. 직원들이 있잖아. 나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다.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에 팀장 혜진이 회의 자료를 들고 들어오다가 내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이사님, 점심 드셨어요? 얼굴이 좀... 먹었어, 괜찮아. 아니,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나는 혜진을 봤다. 이 애는 내가 입사시킨 직원이다. 영업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나는 이 애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봤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 옆에서 함께 버텨준 사람 중 하나다. 혜진아, 나 이혼한 거 알지? 네, 알아요. 남편 사업 거래처 정리한 것도 알지? 소문은 들었어요. 나는 턱을 괴고 창 쪽을 봤다. 이상해? 혜진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상하진 않아요. 이사님이 이상한 짓 하실 분이 아닌 거 알아요. 그냥 괜찮으신지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제일 어려운 건 그게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일 때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리는 회사 건너편 순댓국집에 갔다. 혜진은 잘 먹었고 나는 반쯤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뜨거운 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나는 처음으로 눈이 좀 뜨거워졌다. 혜진아, 네. 나 8년 동안 아무것도 못 봤던 것 같아. 혜진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봤는데 모른 척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정확해서 나는 잠깐 숨을 참았다. 그게 더 나쁜 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우셨던 거 아닐까요? 알아버리면 무너지는 게 생기니까. 나는 창밖을 봤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제는 무너진 거 다 아는데도 안 무너지더라. 혜진이 조용히 웃었다. 그게 이사님이 이사님이신 이유잖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전보다 길어졌다. 남편이 있을 때는 습관적으로 택시를 잡았는데 이제는 지하철을 탄다.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다 보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나를 이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한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공간. 집은 이혼 후에 새로 얻은 오피스텔이었다. 혼자 살기에 작지 않은 평수였지만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넓어 보였다. 물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의 숨소리가 없어서였을 거다. 8년 동안 익숙해진 소음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가 공간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사 온 첫날 밤에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서 바닥에 앉아 마셨다. 소파도 아직 배달이 안 됐고 식탁도 없었다. 창으로 불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나는 맥주를 다 마시고 나서 캔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장을 봤다. 이상하게 울고 싶지 않았다. 슬프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그냥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아마 8년 동안 모른 척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눈물도 나오는 타이밍을 잊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한테서 다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2주 후였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카카오 메시지였다. 지원아, 사업 정리하게 됐어. 직원들한테 실업급여 나오게 처리는 하려고. 그 이후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래 씨는 나한테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연락이 없어. 나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그 여자가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은 어딘가 아프지 않았다. 그냥 당연한 순서처럼 느껴졌다. 돈이 있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떠난다. 그게 처음부터 그 관계의 본질이었을 테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된 건 아마 사실이었을 거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음이 바뀌는 동안 내 통장을 털어서 다른 여자와 집을 사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까지 나한테 알리지 않은 건 다른 문제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달 말에 오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밥이나 먹자고. 오 씨는 오래된 동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선 긋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을지로 쪽 오래된 고깃집에서 만났다. 오 씨가 소주를 따라주면서 말했다. 괜찮냐? 진짜? 진짜. 오 씨가 잔을 들었다. 이혼하면서 거래처 정리한 거 내가 봤을 때는 잘한 거야. 그 친구 자기 힘으로 만든 게 없었잖아. 지원이 너가 깔아준 판에서 놀았던 거지.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어. 나는 소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도 한동안은 미안했어. 왜? 직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 오 씨가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다.
그 직원들이 실업급여 처리됐다고 들었는데 네가 잘못한 거 없어. 애초에 흔들리지 않을 사업을 만들었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잖아. 맞는 말이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가슴 한쪽이 여전히 무거운 건 아마 내가 그 미안함을 완전히 내려놓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겠지. 지원아. 응. 그 친구, 지금 박미래 씨한테 연락이 안 된대. 나는 오씨를 봤다. 들었어. 빌딩 등기 보니까 그 아파트도 경매 넘어갈 것 같더라. 공동명의라서 한쪽이 대출 못 갚으면 같이 묶이거든.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 사람 일은 이제 나한테 상관없는 거야. 잘 되든 못 되든. 오씨가 고기를 접시에 담으면서 웃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됐어? 그날 밤 집에 오면서 나는 지하철 안에서 창을 봤다. 터널 안에서는 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38살, 이혼한 여자, 영업이사.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다. 그게 다행인지 슬픈 건지 잘 몰랐다. 오피스텔에 돌아와서 나는 욕조에 물을 받았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욕조가 없는 집에서만 살았다. 남편이 욕조 있는 집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로 이사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욕조였다. 작은 이유지만 그게 꽤 위로가 됐다. 뜨거운 물 안에 앉아서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냥 8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게로 느껴졌다. 그 시간 동안 내가 외면한 것들, 참은 것들, 미루고 덮어둔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소리를 내도 됐다. 나는 소리를 냈다. 그러고 나서 물이 식었고 나는 물기를 닦고 침대에 누웠다. 이상하게 편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끓이고 노트북을 열었다. 상반기 영업 목표 보고서, 다음 달 해외 출장 일정, 신규 거래처 미팅 제안서. 해야 할 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료를 열었다. 일은 여전히 일이었다. 결혼이 끝나도, 울고 나도, 욕조에서 한참 시간을 보내고 나서도 월요일 아침에는 보고서를 써야 한다. 그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든든했다. 그 주 수요일에 클라우스한테서 메일이 왔다. 다음 달 서울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빠르게 답장을 썼다. 미팅 날짜를 잡고 일정표를 만들고 혜진한테 넘겼다. 혜진이 일정표를 받아들면서 말했다. 이사님, 이번 클라우스 미팅 저 맡아도 될까요? 나는 올려다봤다. 왜?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이사님이 옆에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리드하는 걸 해보고 싶어요. 나는 잠깐 생각했다가 말했다. 해봐. 준비 자료 내가 검토해줄게. 혜진이 씩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좋았다. 예전에 내가 그 나이에 저런 얼굴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어쨌든 저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얼굴은 좋은 얼굴이다. 남편한테서 마지막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3주 후였다. 문자 한 줄이었다. 에이전시 폐업 신고했어. 잘 지내? 나는 한참 그 문자를 봤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짧게. 잘 지내. 그게 전부였다. 8년의 마지막 교환으로는 너무 짧았지만 사실 할 말이 없었다. 원망도 끝났고 미안함도 끝났고 미련은 처음부터 없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회사 앞 가로수에 연초록 잎이 붙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다. 오늘 오후에는 신규 거래처 미팅이 있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동남아시아 쪽 진출 루트를 잡고 있다고 했다. 내가 말레이시아 쪽에 인맥이 있다는 걸 어디서 들었나 봤다.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8년을 잃었지만 내가 직접 만든 것들은 여전히 내 것이었다. 거래처도, 신뢰도, 실력도. 그게 처음부터 내 것이었으니까. 남편이 가진 것들이 흔들렸을 때 제일 먼저 무너진 건 결국 남의 힘을 빌려서 쌓은 것들이었다. 내 것은 아직 여기 있었다. 미팅 10분 전에 혜진이 문을 두드렸다. 이사님, 상대방 팀장이 조금 일찍 오셨는데요. 올려보내. 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뜻했다. 나, 서지원, 38. 이제 혼자인 여자. 그리고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는 여자. 그거면 됐다.